노동자 사망 사고와 같은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경영계는 책임 범위가 여전히 모호해 과도한 처벌이 우려된다며 보완 입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5대 시중은행의 추가 대출 여력이 3조 7천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금융당국의 마지노선에 접근하면서 은행들이 대출문을 닫아버리는 대출 절벽이 현실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원유 수요가 늘면서 국제 유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가가 최대 1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던 정유업계의 실적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정식 품목 허가를 받은 셀트리온의 코로나19 치료제 레키로나가 유럽 시장 진출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유럽 보건당국의 승인이 점쳐지고 있고 글로벌 진출에도 속도가 붙으면서 올해 매출 규모도 2,500억 원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 책임자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 사항 등을 정한 것인데 경영계는 법 규정이 여전히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며 집단 반발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조현석 기자입니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 구체적인 적용 범위를 담은 시행령 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습니다. 입법 예고 당시 논란이 됐던 중대재해로 보는 직업성 질병 24가지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다만 일부 내용만 손질했습니다. 가장 지적이 컸던 열사병의 경우 고열 작업 장소에서 체온 상승을 동반한 열사병으로 구체화했습니다. 사업주 등의 의무를 규정하면서 충실하게 수행 등 추상적 표현을 사용해 비판을 받은 조항도 반기 1회 이상 점검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질병 범위가 너무 넓고 명확한 기준도 없어 사업주가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이 지나치게 높다는 게 경영계의 주장입니다. 실제 여름철 물놀이 후 생길 수 있는 레지오넬라증도 직업성 질병에 여전히 남았습니다. 특히 질병이 어느 정도가 돼야 중증인지에 대한 기준도 모호한 만큼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중대재해 중증도가 지금 없게 되면 경미한 재해 발생을 이유로 해서 경영 책임자가 수사를 받게 되고 이대로 법이 시행될 경우 산업 현장 혼란이 가중될 뿐 아니라 처벌 남용 가능성도 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추상적 위험범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가하는 규정을 명문화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형벌 만능주의가 우리 사회에 팽배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되면 국내에 있는 사업장들이 해외로 이전할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정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일부 조항을 구체화한 만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경제단체들은 오늘 일제히 비판 성명을 내며 조속한 보완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노동계도 중대재해로 보는 직업병에 뇌심혈관계 질환이 빠진 시행령은 산업 현장에 만연한 과로를 막을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이 돌아오면서 전셋값이 하루가 멀다 하고 치솟고 있습니다. 수요는 늘어나는데 임대차법 여파로 매물이 줄어든 데다 정부가 대출 옥죄기까지 나서면서 실수요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원규 기자입니다. 서울 강서구 990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 3억 중반대의 전셋값이 계약 만료 시점에 6억 원까지 오르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자금 수준에 맞춰서 다른 데 가면 가죠. 근데 애들 다니는 학교를 옮기는 것도 그렇고 보증금을 또 높여서 살려고 해도 대출도 안 나오고 이거 좀 답답하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려고 애써봤지만 나와 있는 매물은 마땅치 않은 실정입니다. 없어요. 지금 108동에 하나 나와 있는 거고 그냥 주인분이 월세로 해달라고 그래서 4억에 60에 월세. 추석 연휴 이후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을 맞았지만 실수요자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1년 전 5억 초반대였던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26% 오른 6억 4천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세금 중과를 맞은 다주택자들의 경우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면서 전세 매물은 더 메말라가는 중입니다. 지난해 8월 시행된 임대차법에 따라 전세 물량이 잠기면서 수급 불균형을 초래한 게 주요 배경으로 지목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입주 물량은 더 줄어들고 있어 전세 시장은 안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매물 부족으로 전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사전 청약으로 대기 수요가 증가하고 여기에 추석 이후 가을 이사 수요까지 본격화되면 전세값 상승폭은 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은 6,304가구로 지난해와 비교해 18.5% 줄었습니다.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도 연말까지 추가 전세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한 상황. 전문가들은 원론적이지만 단기 공급 대책이 전세 시장을 안정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조언합니다.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는 당장 들어갈 집이 있어야 됩니다. 단기적 주택 공급 정책을 내놔야 되는데 단독 주택지의 규제를 완화하거나 인센티브를 줘서 빨리 공급할 수 있는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이면 공급이 가능합니다. 치솟는 가격에 줄어든 매물, 이젠 대출까지 조이는 유례없는 삼중고에 세입자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이런 상황에 5대 시중은행의 대출 여력도 연말까지 3조 7천여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가계대출 규제가 앞으로 더 강화될 것이라는 점인데요. 이 내용은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NH농협은행의 대출 중단에 이어 이번에는 KB국민은행이 내일부터 대출 한도를 추가로 축소합니다. 가계대출 증가율을 연 5에서 6% 선에서 맞춰야 하는데 연말이 다가올수록 목표치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평균 증가율은 4.5%, NH농협은행이 7.1%로 가장 높고 하나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순입니다. 연말까지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내줄 수 있는 규모는 적게는 3조 7천여억 원에서 많게는 10조 4천여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만약 전 금융권으로 확대한다면 추가 대출은 연말까지 최대 약 17조 원 내에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계대출의 증가 속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추가 관리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규제가 더 강화되면서 대출 받기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당장 다음 달 나올 가계부채 대책을 앞두고서 금융권에선 차주별 DSR 규제 2, 3단계 적용 시기를 앞당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또 이금융권에 대한 DSR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이런 가운데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은 지난달 기준 9.5%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셀트리온의 코로나19 치료제 레키로나가 유럽 시장 진출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유럽 보건당국의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요. 성장기업부 정지영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정 기자. 이 셀트리온의 그 레키로나, 이게 최근에 국내에서 좀 정식적으로 치료 허가를 받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얘기를 하기 앞서서 송민화 앵커와 같이 출연을 하게 됐는데 네네. 좀 색다른 감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설명하기 전에 좀 개념을 좀 짚어보면요. 코로나 대응에는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예방 목적으로 사용되는 백신과 이제 코로나가 걸린 이후에 치료하는 치료제가 있습니다. 레키로나는 이제 항체 치료제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인체 세포에 결합하는 부위에 항체 치료제가 이제 대신 붙어서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그런 원리를 작용합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에 이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가 이번 달에 임상 3상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게 됐습니다. 현재 국내 113개 병원에서 환자 약 1만 6천 명에게 사용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가 이제 정식 허가로 전환됐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안정성에서 조금 입증이 더 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조건부 허가에서 이제 정식 허가로 바뀌면서 좀 변경된 것은 약을 쓸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났다는 게 좀 핵심입니다. 원래는 60세 이상 고령자거나 심혈관 질환, 당뇨 등을 가진 고위험도 경증 환자와 중증 환자를 이렇게 대상으로 했는데 식약처가 이제 고위험도 경증 환자 범위를 50세 초과한 고령자를 비롯해서 비만을 가진 성인이나 암 치료를 받는 환자도 투약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원래 이제 셀트리온은 12세 이상 모든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식약처에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당국은 임상 데이터가 조금 부족하다는 그런 근거를 들어서 사용 범위를 늘리는 선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 이 셀트리온의 그 코로나 치료제는 어떻게 보면 국민 혈세가 약 500억 원가량 투입이 됐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활용 범위가 늘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근데 이 국내뿐만 아니라 또 전 세계 시장 진출도 또 서두르고 있다라고 또 이런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셀트리온은 현재 브라질과 인도네시아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얻었고 동남아 시장을 비롯해서 유럽과 미국 시장 진출도 좀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얘기는 신동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셀트리온의 코로나 치료제 레키로나에 대한 시장의 최대 관심은 유럽 승인입니다.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코로나19 치료제로 제출된 5가지 후보 가운데 3가지를 10월 새로운 치료제로 승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셀트리온의 레키로나를 비롯해 일라이릴리의 2개 치료제와 리제레론, GSK의 1개 치료제 등 총 5개 코로나 치료제가 선정 후보군에 올라 있습니다. 지난 6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레키로나를 유망 코로나 치료제로 선정했고 앞서 3월 유럽의약품청이 정식 품목 허가 전 사용 권고 결정을 한 만큼 레키로나의 유럽 승인은 무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셀트리온 레키로나의 유럽 승인이 기대되는 이유는 향후 해외 수출이 본격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레키로나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요르단, UAE 등 중동 국가와 캐나다에서 허가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또 미국 FDA와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위한 사전 미팅을 수차례 진행하는 등 허가 전 사전 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특히 셀트리온은 레키로나의 변이 대응력을 높일 이른바 세계 약물을 함께 투약하는 칵테일 임상에 돌입해 미국과 유럽 시장 진출에 탄력을 더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레키로나의 유럽 승인이 날 경우 다른 국가에서의 허가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네, 이렇게 리포트 내용을 보면은 글로벌 진출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레키로나의 그 매출 비중 확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그렇습니다. 이제 키움증권 리포트를 보면은 올해 레키로나의 전체 매출이 2,500억 원 수준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하반기에 경구용 치료제가 나오면은 조금 이 부분은 하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 올해 2분기 셀트리온의 실적을 살펴보면 레키로나의 매출 비중은 아직 8% 정도인데요. 수백억 원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하반기에 실적 상승이 예상된다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이제 긴급 상황에서 각국 정부가 당장 쓰지는 않더라도 이제 비축 물량을 확보하려는 그런 의지가 좀 강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일반 의약품에 비해서는 마진율을 좀 높게 잡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건데요. 현재 국내에서도 코로나는 이제 1급 감염병으로서 감염병 관리법상 치료가 좀 무료입니다. 지금은 정부가 예산을 활용해서 이제 필요한 병원에 물량을 직접 사서 병원에 공급하는 방식인데요. 백신 접종 확대로 인해서 코로나가 지금 4급 감염병인 인플루엔자 독감처럼 취급이 되면 환자에게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치료제 사용 확대를 위해서는 이제 건강보험 적용이 좀 필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보건당국은 레키로나 치료를 허가하면서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급여 적정성 평가를 시작했었습니다. 수차례 자료 보완 요구를 하면서 6개월가량 좀 지지부진했다가 최근에야 자료 제출이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평가에 들어갔습니다. 신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여부 평가는 크게 3단계로 나눠서 진행이 되는데요. 현재 2단계인 이제 소위원회까지 설치한 상태인데 식약처 정식 허가가 난 뒤에 속도가 좀 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최종 급여 적정성 평가까지는 120일가량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가격 협상까지는 또 60일가량이 소요되기 때문에 코로나 치료제라는 점에서 조금 시간이 더 빨라질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몇 달 정도 남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군요. 우리가 지금 레키로나의 그 국내외 물량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또 투자자분들께서도 주가 향방이나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좀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일단 셀트리온 주가는 최근 이제 레키로나 국내 정식 허가와 미국의 이제 진단키트 공급 계약
그리고 또 3사,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렇게 3사 합병 이슈까지 호재가 좀 있어서 최근까지 좀 상승세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사실 이번 주는 좀 하락세를 다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증권가에서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기대할 수 있는 게 많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인 램시마의 유럽 점유율이 50%를 유지하고 있고 미국 점유율도 20%가 넘으면서 성장세가 좀 이어질 거라는 분석이 있고요. 무엇보다 주가에는 셀트리온 체질 개선을 위한 아까 말씀드린 셀트리온 제약과 헬스케어의 3사 합병 이슈가 좀 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분석입니다. 다만 이제 글로벌 제약사 머크가 11월 8일이었던 것 같은데 11월 초에 경구용 치료제 몰누피라비르 임상 3상 데이터를 공개하는 등 4분기에 좀 글로벌 제약사의 경구용 치료제, 이게 먹는 치료제가 임상 데이터가 좀 공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레키로나와는 좀 대상 환자가 좀 다를 수 있어서요. 주가에 미칠 영향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증권가 분석을 한번 들어보시죠. 하반기로 갈수록은 이제 실적이 좀 더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경구용 치료제의 3상 데이터가 이제 예상이 되고 있긴 하지만 개발도상국 쪽에서 확산이 많이 되면서 좀 필요할 수 있는 국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정부는 비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계약했던 진단 이쪽도 이제 매출에 영향이 있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은 좀 실적 개선이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주가 향방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이 코로나 치료제가 하루빨리 보급이 돼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성장기업부 정재용 기자와 함께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보급이 활발히 진행되고 원유 수요가 늘면서 국제 유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배럴당 70달러 수준인 유가가 최대 1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유 업계를 중심으로 실적 호조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재근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지난해 4월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까지 떨어졌던 국제 유가. 하지만 유가는 어느덧 배럴당 70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상승세는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원유 수요가 크게 늘어난 반면 공급은 크게 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미국을 강타한 허리케인 영향으로 미국의 원유 재고는 4억 1,400만 배럴로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글로벌 원유 시장의 공급 균형자 역할을 하는 OECD 원유 재고량 역시 최근 5년 평균치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유가가 짧은 기간 동안 크게 오르면서 국내 정유사들의 실적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S-오일과 SK이노베이션, GS는 모두 하반기에만 1조 원 가까운 영업이익을 거둘 전망입니다. 지난해 S-오일과 SK이노베이션 등이 조 단위 영업 손실을 기록한 것과는 분위기가 사뭇 대조적입니다. 업계에선 이 같은 추세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정유업계 수익성을 판가름하는 정제마진이 오름세에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달까지 2달러 전후였던 정제마진은 이달 들어 6달러 수준까지 뛰며 2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여기에 유가가 더 오를 것이란 전망도 실적을 끌어올리는 요인입니다. 세계적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연말 국제유가가 90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겨울철 난방 시즌이 시작이 된다면은 이제 원유로까지 이제 수요가 증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공급의 경우에는 오펙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이제 감산 목표량까지 이제 원유 생산을 늘릴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의문이 이제 제기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공급 측에서도 조금 제한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직격탄을 맞으며 조단위 적자를 기록했던 정유업계가 백신 보급에 힘입어 1년 만에 흑자 전환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국내 증권사들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와 같은 동남아시아 진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주식 거래액이 증가하면서 주식 매매 수수료는 물론 금융투자 수익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도에 문형민 기자입니다. 국내 증권사 13곳이 전 세계에 세운 현지 법인과 지점은 70여 곳. 이 가운데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 법인과 지점은 전체의 절반이 넘습니다.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KB증권 등 대형 증권사는 물론이며 KTB투자증권, 하나투자증권 등 중소형 증권사도 진출했습니다. 특히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22일 인도네시아에 추가로 지점을 열며 현지 시장 점유율 1위 굳히기에 나섰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원래 리테일을 계속 확장하고 있었고 브로커리지 아마 점유율이 1위일 겁니다. IB 업무도 하고 브로커리지 업무도 하고 있어서 전방위적으로 KB증권도 인도네시아 10위권 증권사 인수를 추진하며 동남아 지역에 사활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권사들이 동남아 영역을 넓히는 건 급속도로 성장하는 현지 증권시장에서 안정적으로 브로커리지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의 지난달 일평균 거래액은 9억 5,280만 달러로 7월보다 15.9%,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5%나 급증했고 인도네시아 또한 한 달 새 13.8%나 상승했습니다. 또 금융당국이 올해 6월부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 현지법인 신용공여를 허용하면서 증권사들은 대규모 IPO와 M&A 등 IB 빅딜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당연히 더 많은 자본금이 필요하고 더 많은 여유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용공여를 해주는 건 아주 필요하고 신용공여를 많이 받아야만 해외 기업에 더 많이 할 수가 있다. 한편 국내 투자자들도 동남아시아 주식 투자 규모를 지속해서 늘리고 있습니다. 지난 27일까지 국내 개인 투자자가 보유한 베트남 주식은 4억 3,200만 달러로 지난달보다 1,000만 달러, 6개월 전과 비교하면 5천만 달러 이상 늘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보유한 인도네시아 주식은 5,200만 달러로 1년 전과 비교해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국내 증권사는 물론 개인 투자자까지 가세해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동남아시아 증권시장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문형민입니다. 네, 뉴스앤마켓 시간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장중에 3,100포인트를 이탈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좀 분위기가 무거운 장이었는데 오늘도 가는 종목만 가는 이런 섹터 장세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루였습니다. 자, 현재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증권부 박혜린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 기자, 오늘은 K 콘텐츠 종목들 먼저 좀 준비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좀 쉬어갔습니다만 지금 시장의 주도 섹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2주 전에 쿠키런 킹덤이란 게임으로 일본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다뤘던 데브 시스터즈는 이후에도 주가가 50%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예. 또 최근 전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 관련주들도 현재 들썩이고 있습니다. 박 기자 오징어 게임 보셨나요? 네, 오늘 퇴근하고 볼 예정입니다. 아직도 안 보셨어요? 네, 보셨습니까? 그럼요. 어떠셨습니까? 요즘 이제 오징어 게임 안 보면 사람들이랑 대화가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떠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를 하면서 꼭 봐야겠구나 싶었는데요. 네. 예, 오징어 게임은 한국 시리즈 최초로 미국 넷플릭스 TV 프로그램 1위에 오른 데 이어 전 세계 넷플릭스 순위 1위까지 등극을 했습니다. 예. 넷플릭스가 서비스되는 국가가 83개국인데 이 중 76개국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테드 서렌도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 경영자는 현지 시간 27일 오징어 게임은 전 세계에서 가장 흥행하는 비영어권 콘텐츠가 될 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예, 지금 사진에 보여드릴 텐데요. 예, 지금 사진에 등장하는 인물은 리드 헤이스팅스 넷플릭스 공동 CEO인데 이 오징어 게임 참가자 유니폼인 초록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인증샷을 올리기도 해 화제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내가 다른 부분은 몰라도 구슬치기는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또 이런 리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정말 인기를 끌고 있는데 잠시 주춤했었잖아요. 우리 콘텐츠주들이 그렇습니다. 다시 또 활기를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오징어 게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관련주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뭐 배우라든지 지분 투자 이렇게 간접적인 관련주들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떤 맞습니다. 종목들이 있을까요? 예, 버키 스튜디오와 쇼박스가 대표적인데요. 이 오징어 게임은 배우 이정재가 주인공으로 참여하죠. 예. 네, 극중 이정재가 착용한 이 456번 티셔츠가 해외 온라인 사이트 인기리에 판매되는 등 최근 이정재 아리를 하고 있는 해외 팬들이 굉장히 많다고
많다고 합니다. 이 버키 스튜디오는 이정재의 소속사인 아티스트 컴퍼니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 관련주로 분류됩니다. 또 쇼박스는 오징어 게임 제작사인 사이렌 픽처스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버키 스튜디오와 쇼박스의 급등세는 현재 외신을 통해서도 보도가 될 정도로 굉장히 급등하고 있는데요. 현재 시간 27일 블룸버그는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 넷플릭스 시청 순위 1위에 오르는 등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며 이 두 기업의 주가가 급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회사들은 할리우드 시장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이 드라마와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저력을 보여줬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뭐 할리우드까지 위협이 될 만큼 좋게 본다면 장기적인 성장성에도 우리가 기대를 가져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2의 오징어 게임이 될 만한 콘텐츠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콘텐츠 관련주들은 사실 그동안 반짝 상승에 그쳤던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과가 입증되거나 이 가시적 성장성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을 가려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를 선보였던 제작사들 위주로 살펴보자면 한국형 좀비 사극인 킹덤을 제작했던 에이스토리와 스위트 홈의 제작사 스튜디오 드래곤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한국투자증권은 넷플릭스와 장기 파트너십을 체결하지 않아 계약 조건이 유연하고 대작 라인업을 보유한 에이스토리와 뉴, 또 삼화 네트워크스 등의 중소형 제작사의 성장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지금 에이스토리랑 스튜디오 드래곤 이 두 기업 주가 다 잘 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에이스토리 주가가 최근 들어서도 무섭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이렇게 매물이 많이 나오는 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에이스토리가 뭐 막판에 살짝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장중에 계속 지지력을 보여줬거든요. 네, 맞습니다. 에이스토리는 하반기 아시아 최대의 텐트폴 드라마로 꼽히는 지리산의 제작사입니다. 지리산이 내달 23일 첫 방송을 공식 확정하자 에이스토리의 주가는 5거래일 만에 17% 이상 급등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게 지리산 티저 영상인데요. 지리산은 킹덤으로 이미 해외에서 눈도장을 찍은 김은희 작가가 쓰고 스위트홈의 이은복 감독이 연출을 맡았습니다. 주연은 전지현과 주지훈으로 화려한 캐스팅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9월 글로벌 OTT 플랫폼이죠. 중국판 넷플릭스로 불리는 아이치가 에이스토리로부터 해외 독점 방영권을 사들였습니다. 총 제작비가 한 320억 원 정도로 되는데 보통 해외 OTT사가 한국 드라마의 판권을 살 때는 제작비 50% 정도를 지불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리산은 비딩 당시 아이치가 80% 이상을 책정해서 독점 판권을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이스토리는 지리산의 국내 방영권 208억 원, 해외 판권 한 200억 원 후반대에 판매를 해서 이미 두 항목만으로도 제작비를 회수한 상황입니다. 지리산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8개국에서 동시 방영돼 해외 시청자들과도 조만간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중국판 넷플릭스 아이치가 이 독점 판권을 가져간 거면 중국에서도 시청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공식적으로는 사실 아닙니다. 아이치의 지리산 온라인 방영에서 이 한국과 중국은 제외가 됐습니다. 한알령으로 중국 현지에서 한국 드라마를 내보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샀는지 궁금하시죠? 안 그래도 물어보려고 했어요. 중국에서 방영도 못하는데 왜 산 겁니까, 그럼? 업계에서는 이 동남아 지역을 노린 발판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독자 확보를 위해서 아시아에서 경쟁력이 높은 한국 드라마를 선점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사이클입니다. 뭐 어쨌든 지리산은 방영 전부터 제작비를 다 회수를 했고 이제는 흥행 여부만 남은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시장에 반영될지 드라마를 직접 보시면서 체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에이스토리가 지리산 말고도 또 기대되는 작품들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난달 에이스토리가 2023년까지 제작과 방영될 1차 콘텐츠 라인업을 공개를 했는데 굉장히 다양합니다. 주된 작품들 위주로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자면 지리산 이후 또 하나의 대형 아시아 텐트폴 드라마인 빅마우스가 연내 촬영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배우 이종석과 윤하가 부부로 호흡을 맞춘다는 소식에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내년에는 글로벌 OTT 시즌제가 될 초대형 텐트폴 드라마 무당도 제작될 예정입니다. 에이스토리는 추가적으로 OTT 플랫폼과 협의 중인 작품들에 대해 이 제작과 편성이 확정되는 대로 2차 라인업 또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지리산부터 텐트폴 작품들만 한 3개 정도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추세가 붙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주가 측면에서 또 하나의 모멘텀을 찾자면 또 실적이 될 텐데 3분기 전망은 어떻게 나옵니까? 일단 지난 2분기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8,077%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했습니다. 상반기 기준으로 창사 이래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을 한 겁니다. NH투자증권은 에이스토리는 작품당 평균
제작비와 회수율이 모두 상향됨에 따라 외형과 이익의 동반 성장이 가능해졌다며 4분기의 경우 기타 희석 요인이 없다면 2분기를 넘어서는 매출 총이익률이 창출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예, A스토리 3분기 실적도 기대를 해보겠고요. 내년까지 이 텐트폴 작품에 대한 기대 쭉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일단 지리산 흥행 여부가 주가의 분수령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오늘 이런 장에서도 또 급등한 종목 살펴볼 텐데 한국가스공사 또 저희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주가 상승세 좀 어떤 이슈에 연동이 됐을까요? 네, 수소 신사업 추진에 따른 기대감이 작용을 했습니다. 어제 농구단 창단식 저희 뉴스에서도 전해드렸죠. 전해드렸었는데요. 함께 가스공사가 신사업 추진 전략 또한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 기대감에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대규모 자금이 함께 들어오며 주가가 이렇게 급등한 상황입니다. 수급을 보면 외국인은 어제까지 최근 7거래일간 단 하루만 순매도를 했고요. 이 기간 약 322억 원어치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기관도 이 기간 235억 원 순매도한 한편 개인만 561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예, 이미 외국인과 기관들이 수급을 다지고 있었다는 점 긍정적으로 볼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소 사업을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하겠다는 겁니까? 네, 해외 그린 수소 생산 도입을 하고 수소 생산 인프라를 구축해 2030년까지 수소 연 83만 톤을 공급할 방침입니다. 또 수소 충전소 150여 개를 구축하는 등 수소 생산 인프라를 통해 2030년까지 영업이익 3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영업이익 3조 원은 작년 추정치인 1조 1천억 원 대비 3배 규모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에 오늘 KB와 메리츠, 키움, 유진 등 다수의 증권사들이 한국가스공사의 중장기 성장성이 강화됐다며 목표가를 대폭 올렸습니다. 가장 높은 목표가를 제시한 건 유진투자증권으로 목표가 6만 원까지 제시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 지난해 추정치 3배 규모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을 10년 안에 달성하겠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한 건데 이게 현실성 있는 얘기일까요? 네, 이번에는 사실 각 사업별 세부적인 투자 계획이나 중장기 실적 전망치가 공개되지 않아서 조금 더 기다려 봐야겠지만 증권가에선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메리츠증권은 이 수소 사업에서 2030년 약 5조 원가량의 매출 발생을 예상하고 있다며 가장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밝히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자산과 경험 또한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KB증권의 구체적 계획은 향후 발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최근 유가와 천연가스 상승으로 우호적인 영업 환경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발표로 중장기 성장성 또한 강화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또한 유틸리티 업종의 디스카운트는 에너지 정책에 대한 불신이 원인이었다며 수소산업 성장에 따른 차별화가 부각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예, 일단 영업이익 3조 원 달성 증권업계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업황에 대해서도 좋은 이야기들 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당장 올해 또 실적 시즌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 나오고 있습니까? 네, 증권업계에선 평균적으로 올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15% 상승한 24조 원을 기록을 하고 영업이익은 29% 증가한 1조 1,600억 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순이익은 4,500여억 원으로 흑자 전환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번 3분기에는 128억 원의 영업 손실과 1,321억 원의 순손실이 발생해 적자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까지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장기적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렇게 K콘텐츠 업황과 A스토리 또 한국가스공사까지 이슈 자세하게 체크해봤습니다. 증권부 박혜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플러스픽 시간입니다.
이주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근영 기자가 네. 계실 줄 알았는데 송민아 기자가 계셔가지고. 네, 휴가 기간이라 제가 좀 대신 하게 됐습니다. 네, 또 한 번 네. 이제 만나 뵙게 됐는데 좀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뭐 반갑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바로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사라지는 보신탕집. 네, 혹시 보신탕 드시나요? 보신탕, 저는 뭐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먹진 않습니다. 네. 저도 먹진 않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사라지는 보신탕집으로 키워드를 잡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에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 자리에서 이제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히 검토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개 식용 금지를 검토할 것을 촉구하면서 법제화도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법제화가 추진된다라는 거는 기존에 있던 그런 입장과 조금 달라졌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맞습니다. 2018년에 청와대 국민청원이 하나 올라왔었는데요. 개를 가축에서 제외해달라 뭐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때 청와대는 현실적으로 소비가 줄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그 추세에 맞춰서 가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 대책도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반려동물 양육이 늘어난 것이 이렇게 입장 변화의 원인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무려 638만 가구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 638만 가구면은 꽤 많은 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건데 네. 그렇다면 이제 차기 주자들 입장에서도 이런 반려인들의 표심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대선을 앞두고 있는 이런 또 반려동물 공약 이런 것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개식용 금지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집권 후 1년 이내에 육견 산업 금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앞으로 대선 주자들도 조만간 반려동물 관련 공약을 계속해서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개고기 그 식용을 금지한다라는 것을 법제화하는 거는 이게 뭐 어려운가요?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어떤가요? 어려운 일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현행법은 일단 개 등 반려동물의 식용 금지를 따로 명문으로 조항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개고기는 두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식품위생법상 식품 등의 기준 사항에도 포함되지가 않고요.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시향령에서 다루는 가축의 범위에도 들어가지가 않는데요. 이 때문에 개고기 식용을 막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항을 삽입을 하거나 한시적으로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반대 입장도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되잖아요. 네. 이게 개하고 또 관련이 돼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달갑진 않을 수도 있겠어요. 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혹시 배달 앱에서 개고기 판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걸 주문해서 시켜먹는 거는 생각도 못 해봤고 네. 그런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어때요? 저도 찾아보니까 개고기를 파는 곳이 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미 배달앱 시장에서도 개고기 같은 경우는 퇴출이 된 만큼 개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배달 대행 서비스 앱들은 원칙적으로 야생동물로 조리된 식품이나 혐오식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현재 개고기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이직과 또 전업에 대해서 좀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다음 키워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카드 캐시백 어디서? 네. 네. 굉장히 잘 읽어주셨는데요. 네, 이거 저도 궁금한 사항인데요. 네. 어디서 저희가 할 수 있나? 네. 오늘 일단 차근차근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재난지원금 혹시 받으신? 네, 이번에 많이 받았잖아요. 네, 저희도 좀 받았는데요. 네. 재난지원금과 함께 추진이 됐던 상생소비지원금 제도가 좀 시행이 됩니다. 2분기보다 카드 사용 금액이 늘어난 경우에 그 차액의 일부를 캐시백 형태로 보전해주는 방식인데요. 정부는 7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최대 10만 원까지 환급해주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최대 1인당 최대 10만 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10만 원을 받으려면 도대체 우리는 얼마를 더 써야 된다는 겁니까? 네, 이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좀 궁금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상생소비지원금은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캐시백을 지급을 합니다. 기존에 월평균 100만 원을 썼다면 103만 원부터 캐시백이 쌓이게 되는 건데요. 환급액은 실사용액에서 103만 원을 제한 이후에 남은 금액의 10%를 곱해서 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분기에 제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모두 합쳐서 월평균 100만 원을 썼다 손 치면 10월에 카드로 153만 원을 쓰면 월평균 금액의 3%인 3만 원을 뺀 50만 원의 10%인 5만 원을 캐시백으로 받는 저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표를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153만 원을
더 쓰면은 한 5만 원을 캐시백을 돌려받고 네. 저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203만 원, 그러니까 전달에 100만 원 썼던 분이 203만 원을 더 쓰게 되면 10만 원을 네. 딱딱 채우게 되네요. 네, 돌려받게 그렇습니다. 되네요. 네.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1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이상을 더 받을 수 있는 건지 이것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알아보니까 10만 원은 한 달에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11월까지 이어지는 것을 고려했을 때 월 10만 원씩 최대 20만 원까지도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7천억 원의 예산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예산이 소진될 경우에는 이전에도 사업이 종료될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개인당 최대 가능하면 20만 원까지 수령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또 재난지원금하고 또 비교를 해봤을 때 이것도 네. 어디에 쓸 수 있는 것이냐 이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디에 쓸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일단 전통시장이나 또 재난지원금에서는 쓸 수 없었던 배달앱, 그리고 영화관, 기업형 슈퍼마켓, 그리고 대형 병원에서도 좀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 같은 배달앱이나 스타벅스를 비롯한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 등도 해당이 되고요. 놀이공원이나 또 주유소 등도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롯데와 신세계 등 대형 백화점이나 또 쿠팡, G마켓, 옥션 같은 대형 종합 온라인몰을 비롯해서 유흥업종들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은 좀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재난지원금을 사용했던 그런 업종과 비슷하지만 더 확장이 된 네.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언제 신청하면 될까요? 다음 달 1일부터 출생연도에 따라서 오부제로 신청을 받습니다. 만 19세 이상이면서 카드 실적 사용이 이력이 있는 경우에 외국인도 좀 가능하다고 합니다.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등 9개 카드사 중 전담 카드사로 지정해서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캐시백을 저희가 받잖아요. 그럼 이건 또 언제 그럼 지급이 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네, 일단 10월 실적에 따른 캐시백은 11월 15일에 그리고 11월은 12월 15일에 카드 포인트 형태로 환급이 될 전망입니다. 환급받은 포인트는 카드 결제가 가능한 모든 곳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기억하셔야 될 점이 내년 6월 30일까지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포인트가 소멸된다는 점, 이 점도 꼭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받으시는 분들은 내년 6월 30일 전에는 다 소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마지막 키워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BTS가 입은 정장. 네. 네. 혹시 앵커는 오늘 네. 어디 정장을 입으셨나요? 저도 무슨 브랜드 있는 정장 입은 것 같아요. 네. 네. BTS는 항상 옷을 입을 때마다 굉장히 좀 유행이 있고 또 화제가 되는데요. 현지 시간 20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BTS가 입은 의상 있습니다. 좀 네.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이 의상에는 좀 숨겨진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특별할 건 없어 보이지만 숨겨진 의미가 있다고 해서 제가 키워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숨겨진 의미라 네.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BTS는 이날 세계 청년들 대표 자격으로 참석을 해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거든요. 그런 만큼 업사이클링 정장이라는 것을 좀 입었습니다. 저희가 리사이클링 이런 말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영어 발음 좋으시네요. 업사이클링? 네. 요거는 조금 생소합니다. 어떤 네. 의미인가요? 일단 업사이클링의 정의에 대해서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업사이클링은 이제 업그레이드와 리사이클링의 합성어로 재활용품이 아니라 거기에 새로운 디자인이나 활용도를 더해서 가치를 더하는 상품,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이게 패션 업계에서도 좀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BTS가 입은 정장은 재고 의류와 친환경 원단으로 만든 옷인데 국내 패션 기업인 코오롱 FNC의 친환경 브랜드인 레코드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런 모습을 보면은 레코드라는 그런 브랜드, 이것도 좀 많이 좀 언급이 됐겠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역시도 리사이클링 된 제품을 좀 입어서 화제가 됐는데요. 역시 미국 ABC 방송과 인터뷰에서 BTS와 함께 출연했는데 여기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착용하고 있는 넥타이가 네. 폐플라스틱에서 섬유를 뽑아내 만든 넥타이, 업사이클링 제품이라고 합니다. 폐플라스틱이요? 네. 그래서 이 제품 역시 국내 패션 스타트업인 몽세누가 제작한 것이라고 해서 또 화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요즘에 그런 패션 업계가 이렇게 의류 쪽에서 업사이클링을 많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건가요, 이게? 혹시 패스트 패션이라고 좀 들어보셨나요? 패스트 패션 하면은 뭔가 이렇게 바로바로 바꿔주는 뭔가 그런 걸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스파 브랜드가 굉장히 대표적인데요. 빠르게 변하는 유행을 타면서 더 많은 옷을 사게 만드는 자라나 H&M 같은 스파 브랜드가 패스트 패션의 영향으로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옷들이 만들어지고 또 버려지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자리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제 소비자들이 구매 요소
서로 환경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게 되면서 이런 소비 트렌드에 맞춰서 패션 업계에서도 업사이클링 행보가 더욱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표적인 스파 브랜드로 자리 잡았던 포에버 21은 2019년에 구조 조정에 돌입이 됐는데 이때 뉴욕타임즈는 패스트 패션의 종말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국내 기업들도 이렇게 친환경 제품 출시에 좀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패션업계에서는 최근에 의류 업사이클링에 계속해서 뛰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롯데백화점은 이달 친환경 패션 브랜드 자체 브랜드인 OOTT를 론칭을 했고요. MCM 역시도 이달 업사이클링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 컬렉션 소재를 활용해서 협업 아티스트의 아트를 덧입힌 제품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사진을 준비했는데 이렇게 좀 이런 업사이클링 프로젝트를 좀 만들었고요. 또 FNF의 아웃도어 브랜드 디스커버리는 모든 가방에 재생 원단과 페트병을 재활용한 폴리에스터 소재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플러스픽 이지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최근 출시한 OLED 노트북 홍보 영상이 유튜브 조회수 500만 건을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OLED 노트북은 90Hz 주사율을 적용해 90개의 정지 화면이 1초 동안 빠르게 바뀌면서 화면 속 움직임이나 속도를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OLED 사용자들이 끊김없이 레이싱 게임을 즐기거나 섬세한 색감을 경험하는 모습이 담긴 이 유튜브 영상은 게시된 지 열흘 만에 500만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뉴스 플러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